예, 예, 2024년 11월 1일 음력으로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10시가 됐는데요. 자,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지금까지 눈이 온 이래 11월 달에 측정된 눈으로는 며칠 전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한 40cm 정도 이렇게 쌓였다고 하니까 많이 쌓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한 20살 때 고향 창녕 고암 개팔에서 우리 동기들이 대학 입시 시험을 치고 20살 때 이제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또 이때쯤 눈도 많이 내리고 해서 뒷동산에는 붉은 소나무들이 아주 크게 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는 이 조상들이 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불목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나무가 눈이 많이 내리면 그 무게를 못 이겨 가지고 부러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제가 이 나이에 들어서 이 나이에 들어서도 그런 솔가지가 부러지는 이 공원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요. 2024년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통시성과 공시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역사의식과 시대의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식과 시대 정신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학문의 소양이 떨어지고 역사의 갈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노회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강의했던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의 이야기가 눈에 선한데요. 학문이 남의 권위에 종속이 되면 오늘의 꼴이 되고, 즉 식민지화되고 살해하게 되고 남의 앞잡이 노릇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예, 밀정이 되고 간첩 노릇을 해야 된다는 아주 비애함을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고조 선사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정신적인 예속성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되려 세계인의 지주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학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학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귀에 기울이면서 오늘도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한국문명학술은 237번째 강의 조선 왕조실록 네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바로 우리가 학문적 소양이 떨어질 때 나라는 망하게 되고요.
그 집안에 학문이 떨어지면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 학문적 소양이 떨어질 때 값싼 사고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값싼 사고려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인간을 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을 돈으로 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돈으로 보게 되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주변 사항이 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일가 친척 모두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돈으로 보게 되면 그 사회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협혈기가 마치 어마어마한 큰 빨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피를 빨아먹는 그런 착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 자본주의 사회, 또 화폐 경제 사회, 화폐 우리가 사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시 되는 사회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은 60조의 이자를 받아먹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 60조를 받아먹은 이 이자놀이가 바로 불로소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의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 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80%가 이 외국계 지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놈들이 바로 협혈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악의 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남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남의 앞잡이 노릇을 면치 못하고 남의 권위에 종속되어서 오늘의 모습으로서 노예화되어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예속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는 우리가 청동기 혁명, 즉 우리가 우리의 한국사 복원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제국과 샤먼제국인 것입니다. 무제국과 샤먼제국인데, 무제국은 남방에 있을 때의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고요. 샤먼제국은 우리가 북방에 있을 때의 우리의 조상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하면서 이때 일어났던 우리가 큰 혁명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흑요석 혁명, 그 다음에 수로를 이용한 농경혁명, 청동기 혁명, 그 다음에 철기혁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앞전에는 청동기 혁명을 바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철기혁명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철기혁명은 철기가 발견된 것은 수천 년이 되지만 철기가 대중성을 가지게 된 것은 BC 1600년에서 1200년 사이라고 지금 현재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C 16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철기가 대두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철기가 매우 뭐냐면 노골화된 시기가 우리가 흔히들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청동기와 철기도 다 같은 이제 그 철기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러한 시기에 바로 우리가 권력의 그 구조상 힘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보다는 군사계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문화가 바로
이 철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재정이 분리되고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세상의 온누리에 맞는 이 군사계급이 각자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일은 바로 그 시대에 놓여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배웠던 정치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왕 중심의 시스템, 여기에서 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조선왕조실록이 의뢰이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반도 조선, 한반도, 지금은 대한민국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북한이 있는 요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은 이것이 뭐냐면 우리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현재 60줄인데요. 60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때 우리가 클 때만 하더라도 고향 창녕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무려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뭐냐면 완행열차를 타고 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안산에서 서울 오는 것도 2시간 이상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 시골 고향에서 도예지를 나온다는 것은 첫째는 그 마을에서 걸어 나와서 1시간 걸어 나와야 되고요. 걸어 나와 가지고 차 시간을 기다리는데 또 몇 시간이 걸리고 차를 타고도 뭐냐면은 몇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렇게밖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님, 아버지,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경제 활동이 농경이기 때문에, 농사이기 때문에 이 농사라는 것을 자꾸 지금 현재 우리 산업화 사회의 기준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역사의 이 발전을 뭐냐면 가지지 못하고 그걸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전문으로 돈벌이 하고 있는 선생이나 교수들에게 세뇌되어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신생 우리가 또 독립국가의 형태로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사회적 기반이 너무 약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엘리트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엘리트 집단을 위해서 많은 특혜를 주고 우리가 고시제도라든지 육사, 공사, 그다음 의사, 약사, 변호사, 판사 이런 것들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면서 오늘까지 오다가 보니까 이 애들이 지금 이제 관료 사이에 젖어가지고 미쳐버렸습니다. 미쳐갖고 생각이 정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검찰 쿠데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온갖 우리 사회를 뭐냐면은 지금 현재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우리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목을 치야 될 입장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던 문재인이라든지 이낙연이 조국 임종석이 기타 뭐냐면 노영민이 같은 이런 작자들도 무늬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파 세력들이 잠복하고 있고요. 윤석열이 국힘당도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서야 지금 현재 이제 2년 반이 좀 넘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이래 보니까 천주교 사제들이라든지 대학 교수 몇 명이 나와가지고 시국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려 3, 4년 전에 그렇게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망조가 온다고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뭐냐면은 우리가 파란 옷을 입고 두 딸과 함께 춤까지 추면서 뭐냐면은 했구만. 문재인은 바로 윤석열을 후계자로 삼아서 또 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정성을 저버렸던 그런 비열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또 정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또 이게 열받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이 새끼들을 뭐냐면은 우리는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뭐냐면은 우리가 민주당이라 해서, 물론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지만 민주당이라 해서 김어준이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른다든지 아니면 유시민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유시민이가 매우 화려한 그 말로 우리 사회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 유시민이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 좀먹고 있다는 부분은 바로 이 사람은, 유시민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반성을 하기 어렵고 자기 추론을 하기 어려운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맥락을 뭐냐면은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는 척까지 이야기함으로 해서 우리 블록체인 혁명이라든지 제4차 산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맞춤형 인간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맞춤형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분업화되고 그 다음에 합리화되고 이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화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맞춤형 인간형이라는 것은 분화된 사회를 말하는, 분화된 사회가 돼야만이 개인의 창조성이 나오고, 개인의 창조성이 나와야만이 개념적 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추상적 사고, 그 다음에 목표 지향성, 그 다음에 창의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유시민이가 지금 현재 헛발질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 최고의 선비신 우리가 최동서 박사님의 그 인사조직론 성취의 청무형을 비롯해서 다시 서는 경영학, 여기 있죠. 다시 서는 경영학. 예. 이 책이 예전에 없어가지고 절판이 돼가지고 제가 몇 권을 복사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딸하고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책과 아까 앞에서 소개시켰던 이 블록체인 산업, 4차 산업, 예, 이런 거, 정보의 바다를 가치의 바다로 바꾸는 신기술이자 인터넷의 신개척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질서를 뒤바꾸는 또 다른 산업혁명으로 여겨진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조건 올라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학문에 우리가 조선반도에서 사관에서 벗어나서 중국의 지금 현재 중공사관에서도 벗어나가지고 중국 사관이라 그러죠. 좋습니다. 대륙 사관에서도 벗어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냐면은 이 북미 남미 아메리카 사관으로 옮겨왔습니다. 아직도 상당한 공부한 사람들이 이 북미 남미의 아메리카 사관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그런 그 한계를 안고 있는데요. 물론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북미 남미 아메리카 사관에 이제 근무가 이게 오게 되었는데, 사관으로 하게 됐는데, 이 고민을 뭐냐면 쭉 해오다가 지난 12일 동안의 그 고민과 더불어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근무고 북미 사관, 북미 그 대륙 사관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었다. 김종윤 선생님 요거는 대륙 사관입니다. 대륙 사관.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요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대륙 사관에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박인수 선생님께서도
아메리카 대조선에서 북미 대조선 요 사관으로 옮겨왔는데요. 요 지금 현재 옮겨온 사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인수 선생님, 그 다음에 한부일 선생님, 그 다음에 지금 그 문승석 선생님, 최희석 선생님, 그 다음에 이 골장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바로 그 새로운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북미 사관으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서 그 사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에 서여져 있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그것이 왜 북미 사관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냐면 추론하는 거는 또 추론하는 대로, 또 사로에는 사로대로 우리가 설명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고성에서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에서 다시 뭐냐면은 크레타 문명에서 다시 뭐냐면은 대서양을 타고 북미 5대5 조선으로 옮겨가는 그 샤먼들의 이동 경로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후에 세월이 흘려서 우리가 진나라 전웅치룡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한나라를 거쳐서 상구 시대를 거쳐서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수당 시대를 거쳐서 56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당송 원명청,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또 관례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데 자꾸 우리가 뭐냐면은 저도 그 부분에 매우 뭐냐면 어려웠는데요. 우리가 자꾸 뭐냐면 지금까지 교육을 배웠던 우리가 교육 역사관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그 그림 그렸던 도표가 생각이 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반도에 뭐냐면 고구려 백제가 신라가 있고 밑에 가야가 있고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중국이 있고 이렇게 자꾸 이게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국경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 환구문학술론에서는 바로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이 제목으로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역사관이나 국사학과에서 배웠던 기존의 개념 가지고는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우리가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뭐냐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래서 옛날엔 천자국이 있고요, 천자 황제가 있고 그 옆에 뭐냐면 제후들이 있고요, 제후들 다음에는 대부가 있고요, 대부가 있고 다음에 그는 가가 있다는 것이죠. 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전 세계 온누리에 뭐냐면은 바로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천자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샤먼 제국은 바로 유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천문학이라든지 연금술이라든지 풍수지리, 음악, 예술, 사냥, 이 유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만약에 가뭄이 온다든지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로도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중해 마고성에 있다가 다시 지중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동쪽으로는 태백으로 갔다가 서쪽으로는 금마로 갔다가 북쪽으로는 흑수로 갔다가 남쪽으로 삼위로 갔다가 그게 이제 그렇게 5세기 정도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의 환경과 여건과 풍수지리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당을 부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에 우리가 농자 천하지 대본이잖아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농사를 짓는 것이 중심이 되는 문화였다는 것이죠. 왜 자꾸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산업화 사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뭐냐면 일제시대 이후에 뭐냐면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 식민사관의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그 방식대로 세뇌되어 가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학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조선반도, 우리가 지금 이제 한반도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 중심 세력은 뭐냐면 미주로 옮겨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여져 있는 조선 왕조실록은 바로 미주에서 서여졌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그 미주에서 썼던 그 사료를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이 바다 대항해 시대부터 15세기, 16세기부터 17, 18, 19, 20세기에 걸쳤던 약 300~400년 동안에 뭐냐면은 이 대항해 시대 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대항해 시대 때 가장 스타가 누구냐? 정화의 대항해라는 것입니다. 정화. 대명조선의 정화의 대항해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세계를 무대로 뭐냐면은 조공무역을 했던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락제 때 바로 이 정화가 대항해를 했던 그 세력은 누구이며, 영락제는 과연 주인이 누구이며, 영락제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미주 5대5 대양 미시시피 강에서 지금 이제 조선 황제국을 열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미국과 그 맞는 서양 사람들과 충돌해서 오늘날의 미합중국이라는 51개 주가 만들어져 있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것, 그 다음에 링컨에 대해서 남북제방을 해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독립했다는 거, 제퍼슨이 미국 독립운동을 썼다는 거, 뭐 이런 정도, 지금 이제 트럼프 정도 알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 독립전쟁이 1776년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남북전쟁이 1861년에서 1865년까지 있었던 이야기인데, 남북의 정치적인 문제로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연방 탈퇴와 잇따른 무장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는데, 이때에 노예 무역제 뿐만 아니라 관세 및 주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첨예화되어 가지고 지역 간의 불화가 그 극최고조에 달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북부에서 새롭게 뭐냐면은 만들어질 주와 충돌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뭐냐면은 남북전쟁으로 비화되고 1865년 노예제가 폐지되고 뭐 이렇게 이제 또 이 백인들에게 뭐냐면은 해방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주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과정인데, 자, 우리가 저도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번 이런 학문의 새로운 이 혁신을 가져오는 시기를 이제 맞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좋은 대학을 넣어가지고 좋은 대학 역사학과 국사학과에서 그 선생들이 가르쳐 준 있는 아주 편협한 그 자료에 가지고 우리가 세뇌되듯이 교육을 해왔고, 또 그 공부를 해가지고 뭐냐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가 완전히 굳어져 있는 사회, 사고가 굳어져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과감히 떨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김종률 선생님의 그 대륙사관, 그 다음에 초창기에 우리가 조선은 대륙에 있었다, 이런
그 박인수 선생님, 그 다음에 한부일 선생님, 지금 근자에 뭐냐면은 왕성하게 뭐냐면은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부자 요술램프의 문승석 선생님, 최희석 선생님, 그 다음에 황구문학술원의 골장 선생,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공사관, 즉 대륙사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영락제 이후에 대명조선, 그 다음 해동조선, 동국조선, 열도조선이 하나의 삼지 세력으로 묶여있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지 세력의 바로 열도조선이 미국과 손잡고 일본은 조선을 먹고 그 다음에 미국은 필리핀을 먹게끔 하던 밀약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의 조선이 뭐냐면은 와해돼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와해돼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세도 정치, 풍량조씨, 안동김씨, 신안동김씨라 그러죠. 신안동김씨, 풍량조씨, 민흥여씨들이 메가매직 문제, 지금 현재의 윤석열이 메가매직 문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이제 다시 재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의 우리가 인사조직을 뭐냐면은 무조건 이거는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네 번째 조선왕조실록 네 번째 강의로서 이 인사조직의 학문적 소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요 내용인데요. 요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최동석 박사님의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우모순이었고 진리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바로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그게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뭐냐면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삼원제국에서도 삼지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제사장 계급, 신분, 그 다음에 생산자 신분, 그 다음에 군사 신분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루어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삼위일체로 이루어가야 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과 행동의 의사결정에 진리의 중학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정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진리의 정확성을 가진과 동시에 진리의 맥락에 부합해야 된다는 뜻이고, 진리의 맥락에 부합해서 합의에 이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파쇼고 독재고 뭐냐면 이게 공산당 행태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성경빌라 제가 살고 있는데, 성경빌라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어떤 약국이 있는데, 이 약국에서 지금 현재 뒤에 성경빌라를 사가지고 전혀 합의하지 않고 전혀 뭐냐면은 의논하지 않고 그 약국이 어떤 분을 굽어 삶아 가지고 뒷돈을 주고 이익을 주고 조작질을 하는 행동이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기에서도 뭐냐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조만간에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항의를 할 생각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 정도로 지금 현재 제가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일어나는 일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지나치게 여기에 살고 있는 지금 성경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를 줬고요. 이미 피해를 줬고, 두 번째 이제 옥죄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짓밟겠죠. 예. 이미 피해를 줬고, 두 번째 지금 옥죄고 있고, 세 번째 짓밟는 단계가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짓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오게 됩니다. 자, 제가 경고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의사결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지시 명령하는 경우가 있죠. 요 케이스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어느 약국이 뭐냐면은 제가 그 약국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약국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성경빌라를 뭐냐면은 지시 명령하고 있어요. 독재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별이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뭐냐면 처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시 명령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협력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바로 민주 정치와 부합하는 합의성, 공정성, 투정성과 그 관계되는데, 민주정치라는 것은 바로 합의적이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세상을 사는데, 지금 현재 무조건 일방적으로 뭐냐면은 하게 되면은 이게 큰 뭐냐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합의하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투명한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합의하고 민주정치를 이루을 때 이것이 비전이 있어야 되죠. 비전이. 자, 그것이 뭐냐면,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목표 지향성,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갔을 것인가를 뭐냐면은 목표 지향성을 가져야 되고, 그 목표 지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이 필요하면 그 전략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본인이 명예도 물론이지만 이 국가 조직을 이용해서 전략을 편성하고, 그 전략을 편성해서 비전을 제시하고자 보다 우리 한국 사회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이것을 목표 지향성이라 그러는 것이죠. 자, 지금 한국문명학술원에서도 오늘 한국문명학술원에서도 이렇게 뭐냐면 제가 그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재를 꾸미고 옆에서는 90노인 80노인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하는 데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 단위고, 이 기본 단위는 뭐냐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물고 뜯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납게 자랐습니다. 왜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이것이 과도하게 아까 같이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억압을 해서 다시 뭐냐면은 짓밟게 되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올바른 리더십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확보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경빌라 같은 경우는 신뢰가 이미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어느 약국과 그 다음에 어느 사람과, 성경빌라에 사는 어느 사람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게 뭐냐, 희망이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피해는 준 거는 물론이고, 피해를 넘어서 뭐냐면은 억압하고 있고 억제하고 옥죄고 있고, 옥죄인 거를 넘어서 뭐냐면 짓밟게 되는 과정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뭐냐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역사 공부를 하든 우리가 학문 공부를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우리가 시대사항에 역사성과 시대사항을 뭐냐면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것을 뭐냐면 등한시하고 학문적 파쇼에 빠져가지고 뭐냐면 자기 세상에 갇혀가지고 뭐냐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가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래라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것을 뭐냐면 들어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공론장, 소위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론, 이 하버마스, 위르겐 하버마스 이 의사소통 뭐냐면 행위론, 예,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콜라스 루만이 뭐냐면은 납득이론, 예, 이런 것까지 앞으로도 계속해. 그래서 오늘은 요런 정도로 일요일 날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